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자유비행 국민연대위원장 홍상욱입니다. 지난번 연대에서 학과시험 접수하는 방법 동영상 올려드렸고요. 접수하는 동영상을 보시고 학과시험을 많은 분들이 접수를 하셨고, 시험을 보신 분들도 있고, 그 다음에 보실 분들도 있고, 그 다음에 떨어지신 분들도 있더라고요. 일단 학과시험을 무사히 패스하신 분들은 축하드리고요. 떨어지시거나 준비하시는 분들은 저희 연대에서 만든 학과시험 준비 자료를 가지고 열심히 공부하신 후 기출문제도 좀 풀어보시고 반드시 합격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일단 저희가 이 학과시험 전체를 가지고 이제 요점 정지를 했어요. 학과 시험이 총 4개 학과로 나뉘는데, 첫 번째는 무인항공기의 기초, 그다음에 두 번째 학과는 항공역학, 세 번째 학과는 항공기상, 네 번째는 항공법규. 그래갖고 4개 학과입니다. 4개 학과에 대한 꽈락은 없어요. 전체 시험 점수가 70점 이상이면 합격이고요. 70점 미만이면 탈락입니다. 그래서 다시 시험을 보셔야 되고요. 지금 시험 준비를 하시는 분들은 얼마 시간이 없기 때문에, 올해 안에 시험을 치실 분들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우선은 요점 정리를 먼저 해드리고 내년 3월 전까지만 학과 시험을 합격하시면 돼요. 시험 요점 정리를 가지고 열심히 시험 공부를 하신 다음에 기출 문제를 좀 풀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그래도 떨어지시면 요점 정리가 아닌 이제 그 표준 그 정리라고 해야 되나요? 각 파트별 학과별로 저희가 이 요점 정리가 끝나면 보다 디테일하게 강의를 준비해서 올려드릴 예정입니다. 열심히 공부하셔서 내년 3월 이전에 모두 합격하신 후 같이 비행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초경량 비행장치 무인기 학과시험 준비에 대한 제1강 요점 정리를 시작하겠습니다. 요점 정리는 무인항공기 기초, 항공역과 항공기상, 그리고 항공법규를 전체적으로 망라해서 진짜 중요한 부분들만 서류로 작성을 했고요. PDF로 작성을 했고요. 그걸 요점 정리한 것입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무인항공기 및 드론에 대해서 저희가 알아야지 시험을 볼 수 있겠죠. 항공법이나 정보에서 정하는 무인항공기와 드론의 정의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무인항공기는 자동 혹은 원격으로 비행 가능한 일회용 혹은 회수 가능토록 제작한 무인 비행체를 통칭해서 무인항공기라고 합니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내용이죠. 상세한 내용으로 들어가면 더 복잡한데 그거는 추후에 말씀드리고요. 무인항공기, 자동 혹은 원격으로 비행 가능한 일회용 혹은 회수 가능토록 제작한 무인 비행체예요. 회수 가능한 무인 비행체는 랜딩 기어가 있고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군용 드론이죠. 프레데터라고 합니다. 프레데터 맞나요? 프레데터를 회수 가능한 비행체라고 말하고요. 그 다음에 일회용은 이런 표적기, 대공 사격이나 아니면 공대공 사격을 위한 표적기죠. 아니면은 발칸 보거나 이런 대공포대들이 훈련을 위해서 띄어서 원격으로 조종하는 그런 일회용 항공기들을 무인 비행체라고 합니다. 자, 이 무인 항공기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개념이랑 크게 벗어나지는 않아요. 다만 회수 가능하고 일회용, 근데 무인 비행체, 이렇게 제작된 것이 무인 항공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요즘 많이 떠다니는 드론, 항상 사고도 많이 치고 말도 많습니다. 레이싱 드론도 있고 그 외에 특수 목적의 드론도 있는데 드론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드론은 원래 군사 용어예요. 벌이 윙윙거린다는 뜻의 항공기를 드론이라고 하는데 지금은 거의 모든 사람들이 이 드론을 무인항공기의 별칭으로 알고 있어요.
공무원들도 마찬가지고, 저희도 드론 하면은 저희는 그냥 그 레이싱 드론이나 멀컵을 생각하지만, 일반인들은 드론 하면은 하늘에 떠다니는 무인 비행체는 다 드론이라고 해요. 사람이 조종하는 거. 자, 이 드론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특수 목적을 위한 멀티콥터. 프로펠러가 6개죠. 6개는 아마 헥사콥터라고 합니다. 4개는 쿼드콥터, 3개는 트리플 콥터, 그 다음에 뭐 8개는 옥토콥터, 그 다음에 12개짜리도 있더라고요. 그거는 뭐 일부 좀 복잡해서 제가 기억이 안 납니다. 어쨌든 이런 무인 항공기와 드론을 통칭해서 무인기라고 해요. 이 무인기는 이제 하도 여러 가지 별칭이 많으니까 드론이라고도 하고 무인 항공기라고도 하고 뭐 무인 고정기라고도 하고 뭐 이러니까 이런 것들을 통칭해서 국립국어원에서는 무인기라고 통칭하도록 권장하고 있어요. 무인기에는 무인 멀티콥터, 드론, 무인 고정익, 회전익 뭐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가 무인기 하면은 우리도 속한다는 거, 고정익도 속하고 회전익도 속한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무인항공기의 분류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요. 하나는 항공역학적인 분류고요. 또 하나는 국내 항공법에 따른 분류예요. 항공역학적인 분류는 무인항공기 자체를 항공역학적으로 분류한 내용이겠죠. 그리고 국내 항공법에 따른 분류는 역시 대한민국 항공법에 따라서 무인항공기는 어떻게 분류되는지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항공역학적인 분류는 일단 보시는 것처럼 공기보다 가벼운 항공기, 그 다음에 공기보다 무거운 항공기 해서 부력기와 양력기로 나뉘어요. 부력기, 양력기. 부력기 우리 배에서 많이 쓰는 용어죠. 부력에 의해서 뜨는 거, 양력에 의해서 뜨는 거. 배에서는 부력이라고 하는데 항공기에서 부력이라고 하는 거는 공기보다 가벼운 걸 뜻해요. 그 다음에 그 양력기는 공기보다 무겁기 때문에 고정익이나 회전익에서 발생하는 그 평면에서 발생하는 양력을 가지고 공기보다 무거운 항공기를 위로 띄우는 그런 역할을 하는 그 구분을 말합니다. 부력기와 양력기로 나뉜다는 거. 그 다음에 이 부력기와 양력기는 둘 다 동력에 의한 분류가 또 있겠죠. 동력이 없는 무동력 항공기와 동력 항공기로 또 나뉘어요. 무동력 항공기는 논 파워 드라이브, 동력 항공기는 파워 드라이브 이래갖고 두 가지로 나뉘는데 부력계에서 무동력 항공기에는 우리 그 많이 알고 계시는 그 자유기구 같은 거 이런 게 그 부력기 무동력 항공기의 자유기구 이런 것들이 이제 무동력 항공기에 들어가고요. 계류기구는 에드벌룬 같은 거 있죠. 그 지방에 가시면은 가끔 이렇게 땅에 고정해갖고 마트 같은 거 오픈하면 계류기구 같은 거를 에드벌룬을 달아놓는데 이거를 부력기라고 합니다. 공기보다 가벼운 항공기 중에 무동력 항공기다. 그 다음에 공기보다 가벼운 항공기 중에 동력이 들어가는 파워 드라이브 동력이 들어가는 항공기가 있어요. 바로 비행선. 이거는 1차 대전서부터 그 역사적인 유래가 시작이 됐는데요. 그 지상군이 띄우거나 아니면 해군들이 띄워가지고 자기들한테 접근하는 적군이나 아니면 적의 동태를 파악하는 그런 것들을 비행선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동력 항공기에는 비행선이 있는데 이건 부력기예요. 공기보다 가벼운 항공기.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속하는 양력기. 양력기의 무동력 항공기는 면이 있겠죠. 공기보다 무겁지만 바람에 의해서 면 자체의 면적 그 자체가 날개 역할을 풍판 역할을 하죠. 그래서 떠오르는 겁니다. 그 다음에 활공기 글라이더. 글라이더는 우리가 되게 익숙한 항공기인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비행장에서 띄우는 활공기는 DLG가 있겠죠. 그 서머를 타가지고 그 서머 온도차 그러니까 열을 지표에서 발생하는 열로 나는 활공기를 말합니다.
그렇게 생겼는데 앞에 모터가 달린 거는 활공기가 아닙니다. 예, 무동력 항공기가 아니고 활공기가 아니고 동력 항공기예요. 바퀴가 없는 동력 항공기겠죠. 쉽게 다시 말해서 고정력으로 나뉘어요. 그런 글라이더는. 그 동력이 있는 글라이더는 바퀴가 있고 없고에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동력이 있기 때문에 고정력 항공기로 나뉜다는 거. 예, 나는 바퀴 없으니까 글라이더에 뭐 이런 말씀 하지 마시고요. 바퀴를 만들어서 이착륙을 하셔야 돼요. 저희 실기 시험에서는. 그 다음에 회전익 항공기. 이거는 저희 무인 헬리콥터를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날개치기 항공기. 이렇게 나뉘어요. 어떤 분들은 뭐 무인 비행기로 통칭한다고 하는데 이게 항공력학적인 분류에는 명백히 들어있어요. 공기보다 무거운 항공기인데 동력 항공기에 속하고 고정익 항공기, 회전익 항공기, 날개치기 항공기에 속한다라고 들어가 있습니다. 물론 내년 법에는 초경량 비행체로 통칭돼서 뭐 어떻게 나뉠지는 모르는데 어쨌든 현행 무인항공기의 분류는 항공력 과학적인 분류는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보겠습니다. 항공법에 대한 분류. 항공법은 결국은 지금이랑 비슷하게 무게예요. 이게 하늘로 날다가 떨어져 가지고 추락을 하게 되면 지상에 있는 대인이나 대물에게 어떤 피해를 줄까, 그게 기준이 되겠죠. 법이라는 게 원래 그 피해자, 뭐 그다음에 가해자 이렇게 나뉘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무게로 나뉘네요. 자, 유인항공기는 무인항공기 모두 초경량 비행장치가 있어요. 네, 초경량 비행장치가 이렇게 유인항공기, 무인항공기에 모두 들어가고요. 115km 미만은 초경량 비행장치, 유인항공기 중에 동력 비행장치. 그러니까 1인승이에요. 그 다음에 115kg 미만이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륙 중량이 아닌 자체 하중이 115kg 미만이어야 됩니다. 동력 패러글라이더. 패러글라이더에 동력이 달리면 유인항공기예요. 행글라이더, 패러글라이더, 예, 동력이 없는 거 유인항공기. 사람이 타고 있으면 다 유인항공기예요. 기구류 사람 타죠. 낙하산에도 사람이 탑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115kg 이하인 것 초경량 비행장치에 들어가요. 그 다음에 150kg에서 600kg은 경량 항공기에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600kg 이상 중량 항공기, 그 다음에 대형 항공기, 뭐 이렇게 나뉩니다. 항공기에는 뭐 고정력 회전익이 있고요. 경량 항공기에는 경량 헬기, 동력 패러슈트. 동력 패러슈트 아시죠? 그 옷인데 거기에 제트 엔진이나 뭐 이런 게 달려있는 뭐 요즘 익스트림 스포츠에 관련된 거죠. 동력 패러슈트. 체중이동 비행기. 체중이동 비행기는 글라이더 같은 거죠. 행글라이더 같은 거. 체중을 이동해서 비행기가 좌로 가고 우로 가고. 타변 조종 비행기.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글라이더로 타면을 이용해서 조종하는 거. 뭐 줄로 조종하는 패러글라이더. 뭐 이런 것들이 들어갑니다. 무인항공기는 고정력 회전이 나뉘어요. 안 나뉘지 않습니다. 나뉩니다. 무인항공기 비행선이 들어가요. 비행선 아까 그 사람이 타고 있고 부력 항공기죠. 공기보다 가벼운. 왜냐하면 그 안에다가 헬륨가스 같이 공기보다 가벼운 기체를 넣어서 비행선을 위로 띄웁니다. 자, 이 무인항공기 비행선이 동력이 장착되어 있어야죠. 그래서 동력기에 들어간다는 거 아까 배웠고요. 자, 우리는 180kg 이하의 초경량 비행장치 무인 비행선, 180kg 이하인데 사람이 안 타고 있는 거. 이거 초경량 비행장치에 들어가요. 사람이 타면, 보시는 것처럼 무인 항공기에 들어가고, 이거는 초경량 비행장치, 무인 비행선. 우리가 해당되는 거는 요거죠. 초경량 비행장치, 무인 비행장치. 무인 항공기에서 150kg 이하인 초경량 비행장치, 무인 비행장치가 저희가 속하는 곳입니다. 자, 무인항공기 관련 용어를 잠깐 정리를 할게요. 그 체중에 대한 거, 하중에 대한 거는 좀 외우고 계셔야 돼요. 우리가 속하는 무인항공기 초경량 비행장치는 150kg 이하.
예. 지금 150kg 이상이 1조로 바뀌나요? 예.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예. 어쨌든 그렇게 되고요. 자, 무인항공기 관련 용어로 정리해 볼게요. 중량 비행장치 자체 중량, 연료 중량을 제외해서가 자체 중량이에요. 배터리는 포함이고 150kg 이하인 무인 비행체. UAV는 Uninhabited Aero Vehicle, 이거의 약자일 겁니다. 초중량 비행장치, 무인 고정익, 무인 회전익 모두 초중량 비행장치에 들어가요. 무인 항공기 시스템, 무인 비행체를 운영하기 위한, 무인 비행체를 운영하기 위한 전체 통제 체계를 말해요. 데이터 링크, 와이파이나 뭐 위성으로도 되고요. 그 다음에 원격 조종 장치. 원격 조종 장치는 지상에서도 하고, 원격 조종 센터, 통제소에도 합니다. 이런 거를 무인항공 시스템, 지원 장비 등 포함. 지원 장비는 뭐, 서로 통신을 해야 되니까, 그런 통신 장비, 뭐, 여러 가지 장비가 붙어 있겠죠. 공격을 하게 되면 이제 공대지 미사일이 달려있고, 뭐 이런, 하여튼 이런 거 다 무인항공기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지상조종 장비. 이 무인항공기 시스템 운영을 하기 위한, 지상조종 장비. GCS라고 하고요. 그라운드 컨트롤 시스템의 약자입니다. Uninhabited Aero Vehicle의 명령을 내리는 지상 통제 장치를 지상 조종 장비를 말하는 거고요. 비행 상태를 감시하고요. 그 다음에 비행 지시를 하고요. 통제를 하고요. 이런 거를 하는 UAV 명령 전달 장비로서 지상 기반 조종 시스템이에요. 자, 이런 것들 그냥 쭉 한번 읽어서 모르는 지식을 습득하시는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탑재 임무 장비에 따라서 UAV에 탑재된 GCS 지시, 즉 그라운드 컨트롤 시스템의 지시로 임무를 수행하는 장비를 탑재 임무 장비라고 해요. 장치명은 EOIR, SAR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IR은 인프라레드일 거고, SAR은 뭐 서치 앤 리스큐, 그러니까 수색 탐색 장비겠죠. EO 이유는 뭘까요? 어쨌든 그런 장비가 이 UAV에 탑재가 되겠죠. 이런 걸 탑재 임무 장비라고 해요. 운영 목적에 따라서 방제, 탐지, 구명투구 뭐 이런 것들이 들어갈 수 있고요. 여기서 시험에 나올 만한 게 있어요. 이 탑재 임무 장비, 이 탑재 임무 장비는 어디에 가장 영향을 많이 받을까요? 바로 기상 요소예요. 이 시험에 나옵니다. 탑재 임무 장비에 가장 영향을 많이 주는 요소는? 하고 물어봐요. 기상 요소. 이 기상 요소가 답입니다. 탑재 임무 장비는 기상 요소에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예. 기상 요소. 자, 그 다음에 항법 장치. 항법 장치는 뭐 3차원 공간에 우리가 이제 3차원이라고 그러면 그 높이까지 점선, 뭐 이렇게 하고, 3차원 아시죠? 4차원, 그런 3차원의 공간, 즉, 스페이스, 공간이 있는 거를 3차원이라고 해요. 저희가 사는 게 지금 3차원 공간에서 사는 거죠. 이 3차원 공간 위에의 위치 측정 장치를 말하는 거고요. GPS. 이거는 인공위성이 3개 이상 돼야지 비교적 정확한 위치가 나옵니다. 3개 이상이에요. 이것도 가끔 시험에 나옵니다. 관성항법 장치, 전파항법 장치로 나뉘는데, GPS는 PPS라는 장치와 CPS로 나뉘어요. 이 GPS는 정확히 그라운드 포지셔닝 시스템의 약자고요. CPS는 커머셜 포인팅 시스템의 약자예요. 상업용 GPS를 말하는 거고요. 군용은 PPS라고 그래요. Precision Positioning System. 그렇게 약자가 두 개로 나뉩니다. 인공위성이 다수, 그러니까 10개 이상이 되면 더 위치가 정확해지고요. PPS일 경우에 더 정확해지겠죠. 아까 우리 화면에서 봤던 회수 가능한 무인 비행체인 프레데터 같은 경우는 PPS를 씁니다. 관성항법 장치는 관성 측정 장치를 사용해서 항공기의 위치를 파악하는 거고, 전파항법 장치는 기지국, 지상에 있는 기지국 있죠. 우리 핸드폰 위치 파악하는 방법이 두 가지예요. 하나는 GPS, 그 다음에 지상국 전파로 몇 메타 거리에서 주변에 있는 지상국에서
전파를 받았다 해가지고 위치가 표시됩니다. 자, 초경량 비행장치의 속도는 대기 속도로 표시해요. 대기 속도로 표시하는데 초경량 비행장치의 속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시험에 나옵니다. 초경량 비행장치 속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비행 고도, 온도, 대기압, 밀도. 자, 고온, 기밀, 고온, 기밀. 자, 비행 고도와 공기 온도, 그 다음에 대기압, 그 다음에 공기의 밀도. 공기의 밀도가 높으면은 그 산소가 많으니까 추진 장치의 힘을 많이 받을 수 있죠. 그래서 추진력은 세지는데 공기의 밀도가 높아지니까 항력이 많이 생길 수 있죠. 네. 그런 속도는 이런 데 영향을 받아요. 온도, 그 다음에 대기압, 기압 차이도 영향을 받고요. 고도가 높아질수록 공기의 밀도가 낮아지기 때문에 기체가 늦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초경량 비행장치 속도와 탑재 임무 장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좀 외워둬야 돼요. 탑재 임무 장비는 기상 요소에 영향을 받고 초경량 비행장치 속도에 영향을 주는 것은 고도, 온도, 대기압, 밀도다. 자, 드론에 적용하는 힘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드론에 작용하는 힘의 종류는 여러분 일반적으로 우리 비행장에 가면은 좀 비행 잘하시는 분들이 설명을 많이 해주십니다. 들어보신 기억이 있을 거예요. 자, 드론이 있고요. 드론에 엔진이 부착되어 있겠죠. 모터라든지 아니면 터빈 이런 게 붙어요. 아니면 엔진이 부착되어 있어요. 이 전체를 드론으로 봤을 때, 자, 여기 어떤 힘이 작용하나요? 외부에서 들어오는 바람 방향. 자, 바람을 맞받아 보고서 진행을 해야죠. 바람을 맞풍으로 받고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상대풍이라고 해요. 자, 상대풍. 그 다음에 위에서 내리 누르는 힘이 있어요. 뭐죠? 중력. 그죠? 지구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 중력. 그 다음에 이 드론이 나가는 걸 방해하는 힘이 있어요. 이거를 항력이라고 해요. 이게 드론의 네거티브한 힘의 종류예요. 중력과 항력은 드론이 진행하는데 방해를 주는 요소예요. 그 다음에 어포머티브, 지금 긍정적인 힘을 주는 것들, 엔진. 이거는 추력을 만들어내요. 드론의 진행력. 그 다음에 양력. 자, 상대풍에 대해서, 상대풍이 이렇게 보이죠? 여기에 대한 수직 부양력. 상대풍에 대한 수직 부양력을 양력이라고 해요.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초록색은 마이너스 힘, 빨간색은 플러스 힘입니다. 드론이 진행하는데 적용하는 힘은 총 4가지고요. 마이너스 힘은 중력과 항력, 그 다음에 플러스가 되는 힘은 추력과 양력이에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간단하게 몇 가지 전문 용어를 요약을 하겠습니다. 실속과 스핀이 있는데요. 실속은 임계양각을 벗어나서 임계양각을 초과해서 속도를 기체가 잃어버리는, 드론이 잃어버리는 상태, 무인기가 속도를 잃어버리는 상태. 원인은 임계양각 초과. 이거를 실속이라고 하고요. 스핀은 수평 수직 운동이 적용되는 거예요. 기체가 막 자동으로 이렇게 로테이션을 해요. 자동 회전을 하면서 수직 강화하는 거를 스핀이라고 해요. 그림을 한번 볼까요? 자, 실속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일반적인 안전된 흐름이에요. 이게 스테디 플로우라고 그래갖고, 요걸 이제 저희 비행기 날개, 이거 보시면은요, 잉면으로 보시면 이게 일반적인 안정적인 바람이에요. 그 다음에 지금 보시는 거는 15도 정도일 때 맥시멈 리프트라고 그래갖고, 임계양각 바로 초과 전에 최대 임계양각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공기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얘는 이렇게 모아지지만 얘는 이렇게 분류가 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세퍼레이션 포인트가 얘는 여기지만 얘는 분류 포인트가 여기가 돼요. 그리고 이거 보시면
25도 이상 된다. 그리고 인계 양극을 초과하게 되죠. 그래서 바람이 이 풍판을 지나가는 요 ing면을 지나가는 바람이 아무런 역할을 못하게 돼요. 그래서 완전히 분류가 돼서 되기 때문에 여기 진공 상태가 만들어지고 비행기는 뭐가 되죠? 스톨, 실속이 됩니다. 이걸 실속이라고 합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비행기가 상대풍을 받고 잘 날고 있어요. 이거는 스테디 플로우, 그러니까 안정적인 비행을 하는 거고요. 자, 인기양각을 초과해서 바람이 지금 분류가 됐죠. 세퍼레이티드 플로우라고 그래갖고 바람이 분류돼서 스톨이 시작됩니다. 실속이 시작되기 시작해요. 자, 다음은 스핀. 자, 스핀은 아까 자동 회전과 수직 강화가 조합된 거라고 그랬죠. 자, 보시면 자, 비행기가 여기 보시면 쭉 날다가 돌기 시작해요. 슉슉슉 돌아가지고 수직으로 떨어져요. 이걸 스핀이라고 그래요. 여기서 회복을 하죠.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 비행기가 회전을 하기 시작해요. 이렇게 회전을 하기 시작하면서 나선형 모양으로 이렇게 떨어지는 거. 이걸 스핀이라고 해요. 스핀은 의도적인 스핀도 있고요. 그 다음에 공기의 밀도에 의해서 아니면은 비행기의 과잉 에일러론의 조타 조작에 의해서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실속화 스핀이라는 게 자, 이제 에어포일, 즉 풍판이라고 하죠. 비행기 ing면, 그러니까 날개 ing면 혹은 프로펠러의 ing면에 대해서 배워보고 있습니다. 이걸 에어포일이라고 하는데, 자, 명칭을 볼까요? 자, 이게 앵글 오브 어택. 자, 이거 비행을 하시는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인계각이라고 해야 되나? 앵글 오브 어택. 자, 이걸 앵글 오브 어택이라고 합니다. 바람을 이렇게 보고 있고요. 자, 이거를 리딩 엣지. 전면부. 트레일링 엣지. 테일 엣지라고도 하죠. 이거 한글로 설명할게요. 자, 이걸 앞전이라고 해요. 뒷전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요거를 시위라고 해요. 요 비행기 풍판 인면 날개 맨 앞이랑 맨 끝을 쭉 이은 이거를 시위라고 합니다. 코드라고 해요. 영어로. 그 다음에 요 위에 ing면과 아래 ing면의 최대 두께, 요거를 최대 두께라고 해요. 그 다음에 요거는 최대 캠버라고 하는데, 요 최대 캠버는 뭐냐면은 요 앞전과 뒷전을 잇는 시위, 그 다음에 위에 요 ing면 있잖아요. 요거의 평균 ing면이에요. 평균 가상선. 이걸 캠버라인이라고 하는데, 요 캠버라인과 요 시위선, 요게 요 가장 큰 값을 최대 캠버라고 해요. 요 평균 캠버와 시위하의 가장 먼데, 그걸 최대 캠버. 평균 캠버는 요 시위선과 최대 요 위에 그 풍판의 위쪽 면, 요거의 평균 가상선, 이걸 평균 캠버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를 위 캠버라고 하고요. 위 캠버니까 이거 아래 캠버가 있죠. 이거를 아래 캠버라고 해요. 자, 풍판은 이 정도 알아두시고요. 비행기 날개 확보 명칭, 뭐 이거는 여러분들 너무 많이 아시죠? 잘 아시죠? 동체가 있을 거고요. 자, 이거 동체라고 하겠죠? 그 다음에 주날개, 메인윙이에요. 메인윙, 플랩, 여기서 여기까지 플랩이에요. 공기의 양력을 최대로 증가시켜주고, 네. 대신 속도는 좀 떨어지겠죠. 이거를 플랩이라고 합니다. 이륙할 때는 플랩을 전개 이륙 각도에 놓고 최대 추력을 하면은 양력이 증가돼서 비행기가 뜨게 되어 있습니다. 자, 보조 날개, 에일로론 말하는 거예요. 그다음 수직미, 네, 뒤쪽에 버티컬 핀, 이걸 수직미이라고 하고요. 수평미익은 호리즌털 핀이라고 해요.
그래갖고 수평미. 그래서 비행기 날개 각도 명칭은 동체, 그 다음에 플랫, 동체 주날개, 플랫, 보조익. 우리가 보조익 하면 에일러로 말하는 겁니다. 이거 에일러로. 이게 보조익이에요. 그 다음에 수직미, 수평미으로 나뉩니다. 자, 이래서 비행기 날개의 각도 명칭 한번 보시고요. 자, 다음은 바등각과 취부각입니다. 바등각은 상대품과 휘시선이 이르는 각 0에서 15도. 상대품 맞바람 얘기하는 거죠. 자, 보시면 이 상대품이에요. 이 상대품 여기에서 12선 요 코드 라인 요거 이르는 각이 15도 0에서 15도 이걸 바등각이라고 합니다. 앵글 오브 어택. 자, 그 다음에 취부각은 여기 보시면 휘선이 이렇게 있는데 앞점과 끝점을 이은 거죠. 요 날개가 붙어 있는 걸 보면, 자, 요 날개가 이렇게 붙어 있잖아요. 그리고 요 앞점과 뒷점의 코드선의 연장선은 이렇게 돼요. 그래서 요거를 취부각이라고 해요. 자, 취부각은 붙임각이라고 하는데 기계적인 각이에요. 즉 동체와 날개가 이루는 각도. 이거를 취부각이라고 하고 10에서 30도고요. 그 다음에 붙임각이라고도 하고 기계적인 각이라고도 하고 피치각이라고도 해요. 피치각, 기계적인 각, 붙임각, 취부각 모두 같은 말입니다. 취부각 변화는 바등각의 변화를 주어 풍판 양적 개수를 변화시켜요. 자, 취부각 이렇게 붙으면 이게 풍판 양적 개수가 자체가 높아지죠. 예. 그래서 풍판 양적 개수가 높아지면은 바등각이 증가가 되고, 그러면은 인계 양각을 초과해서 스톨이 생깁니다. 자, 취부각에 따라 양력이 증가하거나 감소합니다. 자, 취부각을 이렇게 붙이면은 최대 양력을 얻을 수 있고요. 이렇게 붙이면 양력 최대로 얻긴 하는데 비행기가 스톨하죠. 예. 밑으로 이렇게 되면 뭐 양력은 감소하는데 또 비행기를 밑으로 떨어지게 되고, 떨어지는 게 아니라 기술을 땡기고 엘리베이터가 이렇게 붙어 있겠죠. 뭐 하여튼 바등각과 취부각이 있고, 바등각은 희위선 앞점과 뒷점을 이은 선과 바람이 들어오는 상대풍이 들어오는 그 두 개의 선이 이루는 각을 바등각이라고 한다는 거고, 취부각은 동체에 붙어있는 날개의 각, 그걸 취부각이라고 해요. 기계적인 각, 피치각, 붙임각. 취부각은 10에서 30도 사이고 바등각은 0에서 15도 사이. 15도를 초과하면은 불리하죠. 네, 15도 초과한 기체는 없어요. 자, 바등각과 취부각이 있다는 거. 이거는 이제 드론이나 멀콥에 가는 거예요. 호버링이라고 하는데 제자리 비행, 무게중심, 호버링이라고 합니다. 무인 항공기 중에 무인 회전익과 드론, 이런 비행기들은, 무인기들은 제자리 비행을 할 수가 있어요. 그죠? 이거 호버링이라고 하고요. 회전익기는 메인 로터와 테일 로터의 토크 상쇄 작용으로 이미 고도 멈춘 상태가 일어나는데 요거를 호버링이라고 합니다. 자, 요 보시면 메인 로터와 테일 로터의 토크 상쇄 작용으로 이미 고도 멈춘 상태를 유지하는 걸 호버링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건 무게중심 있죠. 이건 고정익도 고정익에 해당되는 거죠. 센터 오브 그래비티라고 해갖고 기체의 홍축, 종축, 수지축 이 세 가지가 만나는 점에서 평균 센터 오브 그래비티, 비행기 기체의 균형을 유지한다. 그래갖고 센터 오브 그래비티. 시험에 잘 안 나오는데 저희는 거의 다 알고 있죠. 무게중심. 축풍 2006은 바람이 부는 방향이고, 이게 기체가 이렇게 착륙을 한다. 그러면은 러더를 사용하고 에일러런을 사용해서 기체를 바람 방향으로 이렇게 놓고 착륙을 하면은 이게 이제 축풍 착륙이에요. 하지만 기체가 이동하는 방향은 이렇게 되는 거죠. 네, 뭐 전문 용어로 뭐 윈드 크로스 랜딩, 윈드 크로스 테이크업 이렇게 나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축풍 2006시 바람에 의한
밀림 현상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러더를 사용해서 기체를 바람의 방향, 상대편 방향으로 놔두고 수평을 유지하면서 착륙하는 겁니다. 이게 추풍 이착륙입니다. 여기 보시면 추풍 이착륙 시 에일런과 엘리베이터 티를 바람 방향으로 밀어서 기체를 정렬하고 밀림 현상을 제어한다. 자, 지면 효과는 드론에 나타나는 거예요. 프로펠러가 이렇게 쭉 바람을 내뱉고 지면이 있으면 여기에 이 지면에 의해서 역으로 바람이 이제 올라가게 되죠. 그래서 낙력이 발생하는 지면 효과. 네, 이거 뒤에서 상세하게 배우고 싶어요. 자, 밑에 있네요. 지우고 보시면은 지면 효과가 있는 것이 있고 없는 것이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내용을 한번 쭉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면 효과가 없을 때에는 프로 회전 속도가 빨리 감소해서 하강 기류, 지면 반사 효과 감소되고 중력은 당연히 증가되겠죠. 중력은 네거티브한 요소입니다. 그 다음에 수직 양력이 감소됩니다. 중력이 증가되니까 양력은 감소되죠. 서로 반비례하는 거예요. 이런 걸 지면 반사 효과가 없다고 하고요. 지면 효과가 있는 것, 프로 회전 속도가 천천히 감소하고 하강 기류에 의해서 지면 반사 효과가 증대하는 거죠. 중력은 감소하고 수직 양력이 일시적으로 증가합니다. 지면 효과, 지면 반사 효과 증대, 일시적으로 증대되죠. 그래서 우리 드론이나 고정익이 착륙할 때 밑으로 내려오면은 바람에 의해서 모터의 회전에 의해서 지면 효과가 생기기 시작해요. 그래서 사뿐히 앉는 거, 그걸 말하는 겁니다. 이걸 지면 효과라고 합니다. 자, 다음은 이제 대기 부분으로 넘어갈게요. 자, 벌써 3개 학과를 요점 정리를 했네요. 자, 대기 구조 및 특성. 대기는 요 밑에서부터 외우셔야 돼요. 대륙권, 성층권, 중간권, 열권, 그 다음에 여기를 외기권, 외권이라고 해요. 대륙권, 성층권, 중간권, 열권, 외기권으로 있고, 요게 거리입니다. 지상에서 10km, 15km 정도를 대륙권 계면이라고. 대륙권 계면은 대륙권과 성층권의 중간을 경계면을 말하는 거예요. 그걸 대륙권 계면. 성층권과 중간권의 중간은 성층권 계면이라고 하겠죠. 그다음에 중간권과 열권의 중간은 중간권 계면. 그다음에 여기 열권 계면이라고 하겠죠. 자, 그래서 대륙권은 그 대륙권 계면 이하를 대륙권이라고 합니다. 자, 보시면 외기권 저 위에 또 하나 생기죠. 자, 공기의 최적 비, 이거 외워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공기 중에 가장 많은 건 질소입니다. 그 다음에 산소 20.8%, 아르곤 0.8, 수증기 0.4. 가끔 시험에 나와요. 제일 많은 건 질소예요. 78%. 산소 20.8%. 산소는 엔진이 돌아가는데 요 산소가 공급돼야지 엔진이 폭발하고 그 행정에 의해서 날아가게 되는 겁니다. 네, 산소가 적으면은 아무래도 비행기가 늦어지겠죠. 자, 이번엔 표준 대기에 대해서 배워볼게요. 자, 표준 대기, 이게 이거 좀 하나씩 보고 외워두시는 게 좋아요. 이거 시험에 나옵니다. 해면고도, 기준고도는 제로고 표준 대기압에 의한 압력고도를 해면고도라고 해요. 외우셔야 돼요. 해면기압 760mm Hg, 29.92 인치 Hg, 1013.25 HPA. 1기압이 760mm 바라고 있죠. 그 다음에 29.92 in Hg, MGS, CGS 변화예요. 그 다음에 이거는 1013.25 헥토파스칼. 이게 해면기압에 대해서 시험에 나옵니다. 쭉 열고 해놓고 기준기압이 표준대기의 해면기압이 아닌 것은 하고 나와요. 숫자를 눈에 익숙하게 해주셔야 돼요. 해면 기온은 섭씨 15도가 기준입니다. 해면 공기밀도 0.00122g 소세제곱센티미터 외워두셔야 돼요. 기온감률 킬로미터당 6.5도씩 내려가고 1000피트당 2도씩 내려가요. 이거 가끔 나옵니다. 현재 대기 온도가 대륙권의 대기 온도가 20도다.
5000피트 상공의 온도는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러면은 250, 10도가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자, 보신 것처럼 대륙권에서는 이런 비행기가 날아다니고요. 상업용 항공기는 거의 대륙권에서 날아다녀요. 그 다음에 요거 스파이, 그러니까 오존층, 성추권에서 날아다니는 이 정보 수집이죠. B2나 뭐 이런 것들. 군용 스파이기는 대륙공개면이나 오존층 일부에서 날아다녀요. 그 다음에 성추권까지 올라가는 건 기구가 있고요. 그 다음에 로켓은 중간권, 로켓 추진 발사체 중간권 이렇게 있어요. 외워두시고요. 다음엔 기온과 기압, 그 다음에 바람에 대해서 배우겠습니다. 기온과 기압 그림이 있어서 기온에 다니는 섭씨와 하씨로 나뉘어요. 섭씨는 0도에서 100도씨고요. 어는 끓는 기준이에요. 하씨는 32도에서 212도예요. 자, 섭씨는 100등분을 했고요. 하씨는 180등분을 했어요. 요 32에다 180도 하면 212에요. 100등분 S가 0에서 100도 하면 100도시고요. 자, 기압의 한산 외워두셔야 돼요. 기압의 한산 1표준 기압은 760ml Hg 1013.25 헥토파스칼 1mm 반은 1 헥토파스칼. 자, 이거 아까 보신 거죠? 1표준 기압 760ml Hg 1013.25 헥토파스칼 2mm 반은 1 헥토파스칼. 이렇게 외워두시면 됩니다. 자, 바람은 바람이 왜 부는 걸까요? 바람은 태양 에너지에 의한 지표 불규칙가요. 보시면 뭐 지표가 이런 식으로 생겼잖아요. 근데 태양은 여기에 떴어요. 그럼 여기는 열이 많이 되고 이 뒤는 그늘이 져서 열이 안 들어가겠죠. 저 뒤에 또 열이 가겠죠. 그럼 여기는 지표열이 많이 생기고 여기는 지표열이 안 생기겠죠. 그럼 여기에서 이쪽은 온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바람이 높은 쪽에서 낮은 쪽으로, 높은 쪽에서 낮은 쪽으로 이래서 기압차가 발생을 하고 바람이 발생합니다. 지금 집에서 녹음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잡음이 많이 들립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전향력은 콜리올리의 힘, 콜리올리. 많이 보셨죠? 공부하신 분들은 콜리올리 들여는 보셨을 거예요. 자, 콜리올리의 힘은 지구 자전에 대한 지표면의 운동 질량체는 각 운동량 보존을 위해 가상의 힘을 받게 된다는 이론입니다. 속도는 없고 방향만 있어요. 자, 방향만 있다는 거. 코리올리의 힘 전향력은 방향만 있다는 겁니다. 자, 보면은 풍속단위 이게 코리올리의 미터 퍼 세컨, 킬로미터 퍼 H 아워, 마일 퍼 아워, 킬로너트. 이게 풍속 단위예요. 풍속 단위. 우리 초당 몇 미터 분다, 시간당 몇 킬로 분다. 요거는 이제 MGS죠. 시간당 몇 마일, 그다음에 킬로너트. 이렇게 풍속 단위가 있어요. 외워두시면 좋아요. 코리올리의 힘은 가끔씩 나오는데 지구 자전에 대한 지표면의 운동 질량체. 그러니까 지구가 돌잖아요. 그럼 거기서 운동하는 모든 질량체는 자기 자신의 운동량 보존을 위해서 가상의 힘을 받게 돼요. 지표가 돌고 있으니까요. 가상의 힘을 받게 되는데 이거는 속도는 없어요. 왜? 지구는 자전을 하기 때문에 지구에 붙어 있는 건 다 속도가 없다고 보는 거겠죠. 그래서 속도는 없는데 방향은 있어요. 시계 방향으로 둔다든지 단시계 방향으로 둔다든지 방향만 있는 거예요. 이게 코리올리의 힘이에요. 네, 기억해 두시고요. 자, 다음은 구름. 공기 중에 수증기가 응결하고 승화로 물방울 얼음 알갱이가 공기 중에 떠 있는 걸 구름이라고 해요. 네. 공기 중에 수증기가 응결 승화로 인해서 물방울 얼음 알갱이가 공기 중에 떠 있는 걸 구름이라고 합니다. 자, 구름의 종류. 이거 시험에 많이 나옵니다. 구름의 종류. 자, 여기까지가 대륙권, 성추권, 중간권이죠. 자, 대륙권은 충운이 있고요. 난충운, 충저군, 저군이 있어요. 그 다음에 대륙권 계면에서 중간권, 성추권까지, 대륙권, 성추권, 중간권까지 광범위하게 있는 정난운, 비행하는 때 가장 주의해야 되는 구름입니다. 정난운이 있고요. 그 다음에 고충운, 이런 높충구름, 고저군이 있고요.
건조군이 있고, 권운이 있고, 권충운이 있어요. 우리 가끔 이렇게 무슨 털처럼 생긴 거, 이게 권운이랑 권충운인데 상당히 높은 곳에 있는 겁니다. 이게 아까 대기권 배우셨죠? 대륙권, 성충권, 중간권, 열권, 외기권. 자, 열권에는 구름이 있을 수 없죠. 왜? 공기 중 수증기와 응결의 승화로 물방울 얼음알개가 생긴다고 하는데 열권 자체는 열이 많기 때문에 구름이 생길 수가 없어요. 자, 상충운. 이게 시험에 나올 거예요. 상충운에는 어떤 구름이 있냐? 답답하죠. 상충운에는 권운, 권조군, 권충운이 있습니다. 정난운도 있어요. 중충운에는 고조군, 고충운, 정난운도 있습니다. 하충운에는 난충운, 충조군, 저군, 충운, 정난운도 있어요. 대륙권 경우는. 자, 상충운, 권조군, 권운, 권충운. 맞죠? 권충운, 권조군, 권운, 권충운. 그 다음에 중충운에는 고충운, 고조군 있고요. 그 다음에 하충운에는 충운, 충조군, 난충운. 그 다음에 뭐 이런 것도 있어요. 충운, 충조군, 난충운. 저군도 있고요. 예. 근데 수직발달구름은 정난운인데 비행에 영향을 많이 주는 게 정난운. 자, 이거 뒤에 가면 되게 자세히 나오는데 요 코드도 시험에 가끔 나와요. 정난운을 뭐라고 하나? 기상 약자로 CB라고 하거든요. 네, 뭐 그런 거 외우셔야 돼요. 가끔 나옵니다. 자, 기상에 대해서 간단히 요약 한번 해볼게요. 강수, 가랑비, 비, 눈, 얼음 조각, 우박, 빙정. 이런 걸 강수라고 한다는 걸 우리 알고 있죠. 근데 또 이렇게 문서로 보니까 새롭네요. 그다음에 안개. 대기 중 수증기가 응결핵 중심으로 응결 성장하는 걸 안개라고 해요. 자, 매우 정난운, 거대 저군에 의해 형성된 폭풍, 천둥과 번개 등과. 자, 요 생성 조건 시험에 나옵니다. 내우가 생성되는 조건은 불안정한 대기와 상승 운동, 고속. 내우의 생성 조건이에요. 불안정 대기, 상승 운동, 고속. 자, 착빙도 시험에 많이 나와요. 착빙. 빙결 온도 이하로 대기 노출된 물체. 비행기 날개 같은 거죠. 동체. 이런 데에 관행각 물방울. 관행각 물방울 혹은 수적 구름 입자들이 충돌해서 얼음 피막을 형성하는 거예요. 착빙의 종류도 있어요. 그건 뒤에서 말씀드릴게요. 착빙. 외기에 대기에 노출된 물체에 얼음이, 그러니까 관행과 물방울이 붙어서 얼음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 윈드시어, 돌풍 현상. 바람 진행 방향의 수직, 수평, 풍속 변화, 풍속 풍향이 바뀌는 돌풍 현상이 있습니다. 이게 뭐 기상과 관련해서 우리가 생소하게 듣는 내용들이에요. 한번 좀 알아두시면 강수 같은 건 아실 거고, 안개, 응계를 중심으로 응결 성장한다는 거, 나오는 거, 시험에 나오는 거, 내우, 불안정한 대기, 상승 운동, 고속. 착빙, 이거 시험에 반드시 나와요. 착빙. 빙결 온도 이하 대기 노출 물체에 관행각 물방울 혹은 관행각 수작이 구름 입자 혹은 구름 입자 이런 것들이 충돌해서 이 물체에 충돌해서 얼음 피막을 형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존할개나 이런 엘리베이터 뭐 수직, 그러니까 러더 이런 것들이 얼기도 해요. 자, 그 다음 윈드시어, 돌풍 현상. 비행기 이착륙할 때 큰 영향을 주는 요소입니다. 자, 기상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나오는데 사실 저희 초경량 비행장치에는 상관이 없지만 그래도 공부는 해두셔야 돼요. 열대성 저기압의 종류. 열대성 저기압이 뭘까요? 자, 태풍이에요. 태풍의 종류는 보시는 것처럼 태풍과 허리케인과 사이클론과 윌리 이렇게 네 가지로 크게 나뉘어요. 태풍은 저기 그 사이판 괌 그쪽에서 생기는 필리핀 근해
북서태평양에서 생기는 걸 태풍이라고 하고, 북대서양이나 카리브해, 멕시코만, 북태평양 동부에서 생기는 걸 허리케인. 여기 플로리다가 이쪽에 있죠. 플로리다가 이쪽에 있어요. 마이애미, 플로리다. 맨날 허리케인한테 쳐맞죠. 네, 이거 북대서양, 카리브해, 멕시코만, 북태평양 동부. 그다음에 사이클론. 많이 들어보셨는데 이건 우리나라에 영향 못 주고, 저 인도, 아라비아, 벵골만. 이게 사이클론이에요. 이게 사이클론. 그 다음에 윌리. 이것도 뭐 우리한테 영향을 안 주는데, 요 호주 인근 남태평양. 요 지역에 생긴 윌리. 네, 이렇게 하고 태풍의 종류는 태풍, 허리케인, 사이클론, 윌리가 있다. 그 다음에 기단이라는 게 있는데, 기단은 수평적으로 균일한 성질을 갖는 공기 덩어리를 얘기해요. 요 수평적으로 균일한 성질을 갖는 공기 덩어리. 이걸 기단이라고 한다. 외워두시고요. 새로운 걸 배우신다는 생각으로 하십시오. 자, 기단은 여기 시험에 나오는 거예요. 기단 가끔 시험에 자주 나와요.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는 기단들. 자, 시베리아 기단, 북서풍, 겨울에 오죠. 남태평양 기단, 남동풍, 북태평양 기단, 남동풍, 오축해 기단, 봄 가을에 들어와요. 양지방 기단. 자, 이렇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영향을 주는 기단. 시베리아 기단, 오축해 기단, 북태평양 기단, 양지방 기단, 적도 기단도 있어요. 태풍. 자, 볼까요? 시베리아 기단은 겨울 날씨에 영향을 줍니다. 아시죠? 북서풍, 찬바람. 자, 오츠크의 기단, 시험에 많이 나와요. 오츠크의 기단은 초여름 날씨에 영향을 줘요. 봄, 가을에도 초여름 날씨에 영향을 줍니다. 봄, 가을은 황사, 양쯔강 기단. 네, 이거 외우기 쉽게 양쯔강 기단, 황사, 봄, 가을 날씨에 영향을 줍니다. 그 다음에 북태평양 기단은 양쯔강 기단. 이거 잘못 못합니다. 북태평양 기단은 여름 날씨에 영향을 줘요. 남동풍 불죠, 여름에. 북태평양 기단입니다. 겨울에는 북서풍 불죠. 네, 시베리아 기단이에요. 그 다음에 초여름, 오츠크의 기단, 초가을, 뭐 이런 오츠크의 기단. 그 다음에 봄, 가을에 황사, 양쯔강 기단입니다. 자, 적도 기단, 초여름부터 영양, 고온 다습한 영향을 주는 적도 기단. 우리 여름에 비 오고 나면은 고온 다습해지죠. 네, 적도 기단의 영향입니다. 자, 전선은 서로 다른 두 개의 기단. 아까 보신 것처럼 북태평양 기단, 오츠크의 기단, 양쯔강 기단, 그 다음에 시베리아 기단, 적도 기단, 이런 기단들이 서로 이제 경계를 이루고 있는 그거를 전선이라고 해요. 이 전선. 자, 보시면 찬 공기는 밑으로 들어오죠. 그 다음에 따뜻한 공기는 이 찬 공기가 치고 들어오니까 위로 올라가요. 그래서 찬 공기와 따뜻한 공기에서 구름이 생성되죠. 이게 적나노, 적운. 그래서 비가 내려요. 자, 이게 한랭전선입니다. 찬 공기가 쐐기처럼 밑으로 밀고 들어오는 걸 한랭전선이라고 해요. 찬 공기가 쐐기처럼 따뜻한 공기 밑으로 파고들어서 그 따뜻한 공기를 강제로 형성시키는 전선. 이게 한랭전선이에요. 주체는 찬 공기입니다. 자, 이거는 온난전선. 온난전선은 주체가 따뜻한 공기겠네요. 네, 이동 주체가 따뜻한 공기예요. 따뜻한 공기가 막 밀고 들어오니까 찬 공기가 도망가요. 그래서 저온이 쫙 형성되면서 비가 옵니다. 따뜻한 공기가 찬 공기 위로, 따뜻한 공기가 이렇게 찬 공기 위로 타고 올라갔죠. 주체가 뭐예요? 따뜻한 공기. 그래서 온난전선. 이건 주체가 뭐예요? 찬 공기. 그래서 한랭전선. 자, 한랭형, 이제 이번엔 폐색전선이에요. 한랭형 폐색전선과 온난형 폐색전선. 이거 뭐냐면, 장마전선 같은 거예요. 딱 정체돼서 움직이지 않는 거. 네. 죽을 맛이죠. 움직이지 않으면. 자, 폐색전선이라고 하는데, 한랭전선 두 개와 온난전선이 겹쳐진 전선. 한랭전선 두 개와 온난전선이 겹쳐진 전선. 자, 보시면. 특징이 이동이네요. 죄송합니다. 폐색전선과 정체전선은 아니네요. 정체전선이 이게 미치는 전선이고, 이게 정지되어 있어서 이동하지 않기 때문에 계속 춥거나 계속
그런 이제 추이가 없어지지 않는 거, 이런 걸 정체 전선이라고 해요. 자, 회색 전선은 이동을 하지만 한랭 전선 두 개랑 온난전이 겹쳐진 전선이고, 정체 전선은 이동이 없어요. 아주 천천히 이동하거나 이동이 없어요. 한랭 전선 두 개와 온난 전선이 겹쳐진 전선. 자, 회색 전선과 정체 전선은 둘 다 특징이 한랭 전선 두 개랑 온난 전선이 겹쳐진 거예요. 여기 보면은 이게 한랭 전선면이죠. 한랭 전선면.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이게 한랭 전선일 거예요. 이게 한랭 전선. 이 두 개가 한랭 전선인데 두 개가 막 서로 광양에 부딪히면서 얘가 더 세니까 이렇게 이동이 되겠죠. 그 다음에 따뜻한 공기가 위로 올라가서 있는 거. 네, 이게 한랭형 회색 전선, 이게 한랭 전선. 찬 공기가 이리로 치고 들어오니까 반대로 이렇게 움직이죠. 여기 따뜻한 공기가 이렇게 정체되어 있는데 이동을 하겠죠. 얘가 더 압력이 세니까. 이걸 회색 전선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따뜻한 공기가 하늘 위에 있고 내려오지 못하는 거. 이게 회색 전선. 정체 전선은 장마전선이라고도 하고, 한랭 전선 두 개. 찬 공기가 두 개가 계속 부는데 따뜻한 공기가 딱 지표에 붙어가지고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여기 구름이 생기고 비가 오는 겁니다. 이게 정체 전선. 뭐 이해가 안 되시면 외워야 돼요. 저도 이해가 안 돼서 외우고 있으니까요. 자, 그 다음에 기상예보, 항공안전정보. 자, 이것도 시험에 납니다. 특히 항공안전정보, 항공공시보 노탑 시험에 많이 나옵니다. 자, 멀티콥터. 이거는 저희 고정형한테는 상관없지만 드론 하시는 분들은 외워두시는 게 좋아요. 두 개 이상의 프로펠러가 대각선 방향으로 짝을 이뤄서 서로 다른 방향, 시계 방향이나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하여 양력을 발생하는, 그걸 멀티콥터 드론이라고 하고요. 호버링이 가능합니다. 작동 원리는 프로펠러 개수에 따라서 M1, 2, 3, 4, 5, 6 이렇게 나가는데 서로 대칭인 모터들이 같은 방향으로 움직여요. M1, M3는 반시계 방향, M2, M4는 시계 방향. 물론 반대로도 될 수 있고요. 자, M1, M4의 회전 속도에 따라 요것들이 이 모터가 빨리 돌면은 상승을 하고 조금 돌면 하강을 합니다. 전진 후진은 M1과 M3의 회전 속도로 조정이 되고요. 전진 M3 가속, 후진 M1 가속, 좌우 기동 M2, M4 가속. 자, 보시면 이렇게. 자, 이게 1, 2, 3, 4 이렇게 된 거죠. 자, 여기 보시면 이 전진 M3 요게 가속이 되면 전진을 하고, 좌우 기동 M2와 M4, 2와 4 회전 속도로 좌우 기동을 하고, 토크의 모터의 회전 방향에 반작용 하는 힘으로 회전과 그러니까 기체의 그 회전과 그 다음에 이동을 하는, 좌우 이동을 하는 그런 원리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자, 1과 3는 시계 방향으로 돌고요. 2와 4는 반시계 방향으로 돌아요. 그래서 죄송합니다. 자, 1과 2가 빨리 돌면 후진을 하죠. 3와 4가 빨리 돌면 전진을 해요. 양력이 증가하니까. 그 다음에 1과 3가 돌면 빨리 돌면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회전을 하죠. 모터가 이렇게 도니까. 얘가 빨리 돌면은 이렇게 반대, 2와 4가 빨리 돌면 이렇게 반대 방향으로 회전을 해요. 요 드론 하시는 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자, 프레임이 있고요. 멀티콥터의 구조입니다. 모터가 있고요. FC라는 드론의 두뇌 한 꽂점치죠. 파워보드
드론 전기 공급하는 장치가 가운데 배터리가 여기에 배터리가 실리는데 이 드론 전기를 각 ESC 일렉트릭 스피드 컨트롤에 공급해서 모터를 회전하는 거죠. 이런 하나는 파워 모듈이 탑재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저 스피드 컨트롤이 각 요 날개 요 부분에 탑재되어 있어요. 모터가 4개니까 스피드 컨트롤도 4개입니다. 배터리가 있고요. 자, 프로펠 공기 저항 부용 부품. 자, 배터리 사용 시 주의사항은 고정익 회전익 드론 모두 동일한데, 자, 재충전 시점은 배터리 용량이 40에서 50% 남았을 때. 배터리 손상되어 있으면 충전하지 말고 버리세요. 고온다 습한 피해되고요. 그 다음에 내부 방전으로 배터리 수명 줄고 화재의 원인이 되는 거 바로 배터리의 과충전이에요. 겨울철 배터리 사용 전 효율 확보를 위해 배터리 사용 가능한 온도 유지가 필요해요. 자, 우리가 충전을 하고 난 다음에 겨울철에는 좀 따뜻하게 해서 사용하면 됩니다. 배터리가 부푸는 거는 300에서 500회 이상 충방전을 했을 때, 전압관리소, 배터리 과충전을 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배터리 교체해야 돼요. 배터리 아까하시면은 비행기 떨어집니다. 자, 초경량 비행장치의 기준, 이제 항공법에 대해서 들어가는 겁니다.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5조에 보면, 자, 동력 비행장치, 동력 이용을 하는 고정익 비행장치 자체 중량. 자, 이게 보시는 것처럼 탑승자 연료, 비서 장비 등은 제외하고 대신 배터리는 들어가 있어요. 115kg 이하, 좌석이 1개. 우리 맨 앞정에서 비행기의 항공법에 의한 불을 봤죠? 거기에 나오는 거 지금 한 번 더 하는 겁니다. 싱글하이더 체중 이동으로 혹은 타면 조종으로 제공하는 비행장치 70kg 이하. 다음엔 패러글라이더. 패러글라이더는 보시는 것처럼 70kg 이하이고, 자, 70kg 이하인 거 외워두세요. 패러글라이더와 행글라이더, 날개에 부착된 줄로 조종하는 비행장치예요. 기구류 기체의 성질, 뭐 헬륨 가스를 넣는다든지 아니면 공기를 데운다든지 기체의 성질, 온도차 등으로 이용하는 비행장치고, 유인 무인 자유기구가 있고 계류식 자유기구가 있다는 거. 아까 그 항공법에 의한 분류와 같이 외우시면 쉽게 외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무인 비행장치, 무인 비행기, 무인 헬기, 무인 멀컵 자체 중량 150kg 이하. 무인 비행선 자체 중량 180kg 이하, 길이 20m 이하. 이거 시험에 나옵니다. 무인 비행선 중에서 무인 비행장치 중에서 무인 비행선에 대한 설명. 180kg 이하, 길이 20m 이하. 회전식 비행장치, 헬리콥터죠. 동력 비행장치 요건의 헬리콥터 혹은 자이로플레인. 동력 패러글라이더, 패러글라이더 플러스 동력 추주기. 자, 패러글라이더에 선풍기 붙어 있는 거, 그게 동력 패러글라이더예요. 랜딩 기어가 없는 타입이 있고요, 랜딩 기어 타입이 있고요. 죄송합니다. 동력 비행장치 요건을 갖춘 비행장치가 바로 랜딩 기어 타입이에요. 동력 비행장치 요건 여기 있네요. 좌석은 1개이 되고 115kg 이하 자체 중량. 그 다음에 낙하산용 항력 발생하여 낙하물의 속도 느리게 하는 비행장치. 군인들이 많이 쓰고, 뭐 요즘 익스트림 스포츠 중에 낙하산 타시는 분도 많이 있죠. 초경량 비행장치 기준. 자, 항공안전법 시행령 제24조 미신고 초경량 비행장치 법률. 내년 3월까지는 이 법이 적용되니까 외워두셔야 됩니다. 자, 동력 비행장치 자체 중량 115kg 이하, 좌석 1개. 아까 우리 했던 거예요. 네, 했던 건데 이거 설명하기 위해서 한 번 더 본 겁니다. 자, 볼까요? 자, 행글라이더 미신고 초경량 비행장치에 대해서 보이는 거예요. 행글라이더, 패러글라이더, 계류식 무인 비행장치, 낙하산, 무인동력 비행장치 중에 12kg 이하, 자체 중량 12kg 이하, 배터리 포함되어 있는 거죠. 자, 이 무게가 지금 새로 바뀌는 법에 다 적용되는 것들이죠. 얘네들이 1종, 2종, 3종, 4종의 구분은 없었지만 무게에 대한 하중 구분은 있었어요. 오래전부터, 2015년부터. 자, 이런 것들이 미신고, 신고 안 해도 되는 초경량 비행장치의 범위에 속해요. 자, 자체 중량 12kg 이하, 길이 7m 이하의 무인 비행선. 이거 시험에 나옵니다.
무인 비행선, 무인 로켓 자체는 12kg 이하 배터리 포함, 자체 용량 12kg 이하, 길이 7m, 계류식 무인 비행장치. 이런 것들이 신고를 안 해도 되는 미신고 초경량 비행장치예요. 자, 12kg 초과면은 뭐예요? 지금 사업자로 돼서 신고해야 되죠? 자, 그겁니다. 그 얘기하는 겁니다. 자, 동력 비행장치도 연구기관에서 판매 목적 비행에 사용되지 않는 비행장치, 군사 목적인 거는 신고할 필요가 없어요. 자, 초경량 비행장치 기준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305조 안전성 인증 대상이에요. 12kg겠죠, 기준이. 자, 똑같은 표에서 적용하겠습니다. 안전성 인증 대상 되게 중요해요. 자체 용량 115kg 이하 1인승 동력 비행장치, 항공 레저 스포츠 사업용 자체 중량 70kg 이하. 자, 안전성 인증 대상이에요. 즉 사람이 타기 때문에 안전성 인증 대상이 되는 거죠. 항공 레저 스포츠 사업용 안전성 인증 대상, 유인기구 사람이 있으니까 역시 안전성 인증 대상, 최대 중량 25kg 초과, 자중 150kg, 자체 중량 150kg 이하, 무인 비행장치 저희 25kg 초과 150kg 이하, 안전성 인증 대상이죠. 지금 1종이 25kg 초과 150kg 이하, 요겁니다. 안전성 인증 대상이 내년에 바뀔지도 모르겠네요. 지금까지는 안전성 인증 대상이니까. 자, 자중 12kg 초과, 길이 7m 초과의 무인 비행선. 아까 전에도 나왔죠. 자중 180kg 이하, 길이 20m 이하일 때. 예. 아까 그 12kg 초과, 길이 7m 초과, 그러니까 미만일 때는 신고 대상이 아니었는데, 요거 초과하고 180kg 이하, 길이 20m 이하면 신고 대상이에요. 이거 시험에 나옵니다. 무인 비행선 요즘 자주 나오더라고요. 그다음 회전입 비행장치 자체 중량 115kg 이하 1인승. 아까 처음에 우리 강의 시작할 때 도표 보여드렸죠. 그 키로수를 눈에 익혀두시면 지금 이해가 빠르실 거예요. 자, 회전입 비행장치는 115kg 이하 1인승. 안전성 인증 대상. 다 사람이 타는 거예요. 지금 보시면은. 사람이 타기 때문에 안전성 인증 대상이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무인 비행장치 같은 경우는 사람이 안 타지만 떨어지면은 큰 사고를 낼 것 같은, 예, 이런 것들은 안전성 인증 대상이 되네요. 지금 보시면, 그죠? 최대륙 중량 25kg 추가, 150kg 이하. 예, 이거 안전성 인증 대상, 즉 1종 안전성 인증 대상, 12kg 초과, 길이 7m 초과 이상, 그 다음에 자중 180kg 이하, 길이 10m 이하. 역시 안전성 인증 대상. 자, 회전입 비행장 사람 타니까 안전성 인증 대상. 자, 동력 패러글라이더 사람 타니까 안전성 인증. 자, 다음 과태료에 대한 거예요. 이거 시험에 꽤 많이 나왔어요. 자, 요거 이게 법규에는 또 다르게 표현됐다고 하는데, 이게 교재 기준이니까 일단 교재 기준으로 외우시죠. 네. 자, 이거 외우는 방법 되게 간단해요. 일단 벌금을 먼저 외우세요. 제일 비싼 게 500만원, 제일 싼 게 30만원이에요. 여기 보시면, 그 다음에 포인트가 되는 키워드를 외우셔야 돼요. 말소 신고와, 그 다음에 사고에 대한 보고하지 않는 거. 이거 30만원입니다. 과태료. 최고 30만원. 여기서 반 뚝 잘라서 15만원. 그 다음에 이 과태료에 대한 최저가 5만원이에요. 원래 딴 것들은 10%인데 30만원의 10%가 3만원이잖아요. 근데 5만원이 최저 금액이에요. 그래서 5만원. 과태료의 기준 최저 금액은 5만원. 자, 요 30만원만 넣으시면 2차는 반이구나. 1차는 10%인데 3만원짜리가 없으니까 5만원이구나.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초경량 비행장치 해당 초경량 비행 신고번호, 이게 키워드예요. 신고번호와 국토부령을 정하는 자, 여기 보시면은 특정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들, 장비 장착 안 한 거, 요거는 100만원이 기준, 반이 50만원, 10%가 10만원. 자, 이렇게 키워드를 외우세요. 준수사항 200만원이에요. 반은 100만원, 10% 20만원.
그 다음에 조종자 능력 키워드입니다. 300만원, 150만원, 반, 10%, 30만원. 그 다음에 비안전은 기술사인 기준에 적합하다고 안정성 인증. 아까 나왔죠? 안정성 인증. 사람이 타는 건 다 안정성 인증을 받아야 되고, 무인 비행기 중에, 150km 초과되는 거, 예, 이런 거는 안정성 인증을 받아야 되죠. 21km, 그런 것들, 무인 비행 장치 중에 일종에 관련된 것들, 일종에 25kg 초과, 그 다음에 150kg 미만, 이런 거는 안정성 인증. 최고 500만원, 반 250만원, 10% 50만원. 자, 이렇게 하면 항공법 안전법 변경 준칙죠. 키워드를 외우고, 제일 큰 금액을 외우고, 2차는 반이라는 거, 1차로 걸렸을 때 10%인데 3만원짜리는 없으니까 5만원이 최저라는 거, 이렇게 외우시면은, 예, 시험에 항상 키워드가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만 외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비행 금지 정도. 이거 뭐 다 아시는 건데, 관제권 비행하면 안 돼요. 9.8km인데. 그 외에 비행 금지고요. 국방보안상 비행 금지고, 150m 이상 고도. 거기는 항공기가 날아다니면서 비행하면 안 되죠. 이제 드론 택시가 날아다니면 100m 이하로 줄겠죠. 밀집 지역. 이렇게. 자, 항공보호가 항공동화 한번 읽어보세요. 항공동화. 네. 불빛 색채등으로 저녁때 야간에 항공기가 운항하는 항공기 운항을 돕기 위한 항행 안전 시설이에요. 높은 빌딩 보면 빨간색이 깜빡깜빡하죠. 흰색이나. 이게 항공동화예요. 그 다음에 보험은 초기년 비행자체를 초기년 비행자체 사용사업, 항공기 대여, 항공 레저 스포츠 사업에 사용하는 자는 국토부령으로 정하는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해야 된다. 국토부령에서 보험공제 가입을 하도록 하네요. 이제 저희도 생기겠죠.